기다리고 기다리던 물가 지표가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가 공개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도매 물가에 일단 시장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이진 못했는데요. 그 이유들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CPI까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우리가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시그널들 먼저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M7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시장 안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52% 그리고 0.11%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이날도 홀로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 장중 흔들림이 있었고 장 막판에 결국에는 0.23%의 하락률로 마감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3대 주요 지수 모두 흔들림 가운데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PPI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날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됐는데 헤드라인 PPI가 전달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 하회했고요. 근원 PPI도 전달 대비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0.3% 상승을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 반등 신호들이 조금씩 감지가 됐었는데 일단 구체적인 수치가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오니까 시장 안도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시장은 바로 현지 시간 15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PPI를 확인한 다음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일단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4.4%에 육박하는 모습 보이다가 현재 4.363%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도 4.8%에 육박하는 수준 보였다가 지금 4.784% 그래도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CPI를 확인한 이후 국채금리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겠고요.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109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10선에서는 조금씩 더 멀어지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장에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압박에 제일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게 바로 빅테크가 될 텐데요. 이날 빅테크 장중에도 대체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보시면 금융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융주의 초록불, 오름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산업 섹터와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에도 초록불을 켠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11개 섹터를 구분을 해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는 유틸리티였고요. 가장 안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것은 헬스케어였는데 헬스케어 안에서도 일라이릴리 대형주의 부진이 지금 섹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부터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AI 칩 수출 규제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HSBC도 목표가를 $200에서 $185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에 여전히 하방 압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밤사이에 소식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영국에서 구글의 검색과 광고의 시장 장악력을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빅테크를 향한 칼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메타, 이 저커버그가 힘든 2025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인력 5%를 감축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메타의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장중에는 상승세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대 $800 전망이 훈풍을 가져다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또 신형 모델 Y에 대한 호응도 좋다라는 소식들이 테슬라의 장중 상승세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과연 테슬라의 종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일단 애플의 주식 0.47% 내림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확인을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1%가량의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0.36%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아마존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마존의 주가 0.32%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0.22%가량 오름세입니다. 이어서 알파벳과 메타, 테슬라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클래스 C 기준 0.66% 하락했고요. 그리고 메타도 함께 보시죠. 메타의 주가는 2.3% 인력 감축 소식 힘든 올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꽤 큰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장중에는 상승 흐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장 막판에 급격하게 빠졌네요. 1.75%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4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라이 릴리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크게 내렸던 주범이 일라이 릴리인데요. CEO가 비만 치료제 수요가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면서 매출에 대한 경고 등을 켰습니다. 지난해 매출 전망치 원래는 454억에서 460억 달러였는데 45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죠. 이 여파로 급락한 것이고요.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 바이킹 테라퓨틱스,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대형 은행주들 실적 발표에 대거 나가죠. 현지 시간 15일 개장 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대체로 다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종가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일라이 릴리가 6%대 하락률로 큰 하락률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같이 하락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 보시죠. 노보노디스크가 4%대, 그리고 바이킹 테라퓨틱스입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12% 이상의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금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1.3%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웰스파고도 이어서 보시죠. 웰스파고도 1%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입니다. 골드만삭스가 1.5%가량 올랐고 시티그룹도 확인해 보면 지금 1% 가까운 상승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긴장하지 않는 모습들, 일제히 오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주도 이날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KB홈이 호실적을 기록한 여파도 있을 테고요. LA 산불로 인해서 여러 주택들이 파괴가 되면서 다시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관련주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죠. KB홈이 4.88% 올랐고요.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림파인더스 홈스도 6.8% 강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관련주입니다. 7.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비트코인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예상을 하회한 물가지표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4.42%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67% 오름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관련주죠. 라이어 플랫폼스 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WTI 1.26%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내림세로 전환이 됐죠.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도 WTI 가격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석연료를 지지하는 행정명령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국제금값 밤사이에 0.42%가량 오르면서 온스당 2,689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큰 움직임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머스트 노우 5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강한 고용을 확인했던 뉴욕 증시 크게 얼어붙었던 한 주를 보냈는데 이번 주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값으로 오늘 PPI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일단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긴 했습니다. 일단 PPI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전월 대비해서는 0.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4%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PPI는 제조업체가 원자재 등을 사들이거나 운송하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격을 집계한 일종의 도매 물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간주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PPI가 나왔지만 사실 지난해부터 PPI 상승률은 꾸준하게 오름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1.7%였던 PPI 상승률은 9월 들어서 1.8%, 10월에는 2.4%, 그리고 11월은 3%까지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왔었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PPI 같은 경우도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미국 경제 강한 성장과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등 이러한 추세들이 며칠 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채금리와 달러는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은 15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CPI 수치가 향후 금리 정책 경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시티그룹의 스튜어트 카이저에 따르면 CPI가 발표되는 15일에 풋 그리고 콜 가격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든 S&P 500 지수가 1%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에 미국의 지역 은행들의 도산 이후 CPI 지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움직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강하게 살아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FOMC 회의 결과를 놓고도 시장에서는 동결과 관련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 결과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행방 추이들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됐던 이슈였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함께 SNS 글로벌 업체인 메타 쪽에서의 감원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SNS 업계 자체의 판도가 바뀌는 이슈들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법원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으로 결론 날 것에 대비해서 머스크가 인수하도록 하는 비상계획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트럼프의 측근 중 가장 친중파인 머스크를 통해서 틱톡 매각에 대한 의견을 트럼프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는데 중국 정부가 논의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머스크의 X가 틱톡 미국 사업부를 인수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억 7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틱톡을 X가 인수하게 될 경우 일단 광고주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영향력도 시장 안에서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틱톡에서 생성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또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 xAI에도 이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머스크는 작년 4월에도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글을 X에 게시하기도 했었죠.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70조 원 이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한편 머스크는 지난 2022년 트위터 인수할 때도 440억 달러를 지불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틱톡 인수 고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틱톡 인수에는 머스크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억만장자인 프랭크 맥코트와 케빈 오리리도 프로젝트 리버티를 통해서 틱톡 인수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틱톡 측에서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허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머스크와 바이트댄스, 중국 관리국도 일단 모두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전해진 SNS 플랫폼 운영기업인 메타의 직원 감축 소식도 전해졌는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서한을 확인을 해보면 이 성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인력 감축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게 전해졌습니다. 저커버그는 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더 빠르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이 감축의 영향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달 10일 통보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감축은 메타가 지난 2022년과 23년 전체 인력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1,000개 일자리를 감축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고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NS 플랫폼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 선두주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할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시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도 몰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발표가 되게 될 텐데 이를 앞두고 이미 소매 투자자들은 금융주에 대거 투자를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도 이번 주에 있을 금융 실적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 실적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일단 은행 실적은 전통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져 오기도 했고 만약 은행주들의 실적이 강하게 된다면 다른 섹터나 또 2025년도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전망치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8.17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증가,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35%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매출액 측면에서는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전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0.5% 전년 대비 증가 예상과 함께 EPS는 57%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도 EPS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매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융주에 대거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금융주로의 자금 유입이 지난 2023년 3월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강한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규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투심에는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인 SPDR 펀드 같은 경우도 작년에 28%의 수익률을 한 해 동안 기록을 했는데 이는 S&P 500 지수를 5%포인트나 상회하는 성과를 보인 결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과 금융기업들 일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환경 변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인 야데니 같은 경우도 금융주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동안 지속된 이 강화된 감독 이후에 이제 규제 완화 기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규제 완화 추진과 함께 금융섹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새벽부터 발표되는 금융주들의 실적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죠. 테슬라의 신형 모델 소식. 중국에서 첫날 사전 판매 진행했는데 무려 5만 대 예약건이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2025년 전기차 시장 안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른 지역에서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3월부터 인도가 될 이번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같은 경우는 2024년 동안 중국에서 판매한 모델 Y가 48만 대였는데 이번 첫날 사전 판매 일에만 5만 대 넘게 몰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잠재 수요를 확인했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Y 주니퍼는 이 테슬라 라인업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2023년 사이버트럭 출시 이후에 새로운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 리프레시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인도량이 179만 대로 기록이 됐는데 그 직전 연도가 181만 대였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인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 출시되고 있는 이번 차량이 시장 안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중국에서 먼저 사전 주문을 시작했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도 사전 주문과 함께 판매가 시작이 된다면 이 시장 안에서는 큰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긍정적인 목표 주가 상향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간밤에는 주가 하락으로 지수가 이어졌고요. 해당 소식을 반영하면서 또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줄지 오늘 저녁에 개장되는 미국 시장 상황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상황 같이 체크를 해보면 PPI 안도감으로 함께 뉴욕 시장 기준으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의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요 코멘트들을 확인을 해보면 연말까지 20만 달러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 달러 선의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10% 정도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들까지 같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9만 달러 아래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채 9만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새로운 뉴스가 아닌 오히려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트럼프 취임 때까지 시장의 변화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본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화두였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PPI가 주어졌는데도 뉴욕 증시의 반응은 왜 뜨겁진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나와 있습니다. 헤드라인 수치와 근원 수치 두 가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수치 기준 전달 대비 0.2% 상승하면서 괄호 안이 예상치인데 예상치였던 0.4% 상승을 하회했고요. 그리고 근원 PPI도 전달 대비 보합세 기록하면서 예상치가 0.3% 상승이었는데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라인 수치가 3.3% 상승으로 예상치 하회했고요. 근원 PPI도 전년 동기 대비 3.5% 기록하면서 예상치 마찬가지로 하회했습니다. 네 가지 수치가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덜 뜨거운 PPI가 공개가 된 건데요. 지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전달 대비 근원 PPI의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일단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년 후, 3년 후, 5년 후 인플레이션이 어떨 것이다라는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조금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앙값이 2.6%에서 이렇게 3%로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말 끈적끈적하게 내려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시장에 좀 남아 있었는데 밤 사이에 나왔던 PPI가 그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계속해서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채금리도 나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경제와 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국채금리가 한껏 치솟았었는데 밤 사이에는 2년물과 10년물 모두 고점을 찍었다가도 내려오는 모습들, 2년물은 전일 대비로도 더 하락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국채금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미미하지만 금리 동결 가능성도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페드워치에 따르면 하루 전에는 97.86%로 반영이 돼 있었는데 PPI를 확인한 이후에는 97.33%, 정말 미미하지만 그래도 조금 줄었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하루 전보다 PPI를 확인한 이후에 조금이나마 늘어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확실히 낮춰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뜨겁게 반응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15일 바로 다음 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PPI는 이 CPI의 선행격 지표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CPI가 PPI보다는 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어서 크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 가격 지수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데요. 이 가격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일부가 지금 PPI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감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PI가 전체적으로는 낮춰졌지만 그 세부 항목들을 보면 PC에 포함되는 일부 항목들이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과연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PC 가격 지수까지 예상치를 하회할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심리. 이렇게 두 가지의 심리가 지금 뉴욕 증시의 강한 반응을 저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실까요? 그래서 이날도 사실 PPI가 공개됐는데 이 PPI보다는 CPI에 대한 코멘트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샘 스토발 CFRA 수석 투자 전략가는요. 만약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주식시장에 악재일 것이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느리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코멘트 내놨고요. 크리스 브리가티 SWBC의 선임 VP는 이제 모든 시선이 CPI로 쏠렸다. 강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오래 없을 것이고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오히려 강해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죠. 그리고 크리시나 구하 에버코어 ISI 부회장은요. 예상치를 하회한 PPI가 PCE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PI보다도 내일 나올 현지 시간 15일에 나올 CPI의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놨죠. PPI보다도 지금 CPI에 시선이 쏠려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PC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불안감 함께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로써 CPI 잘 나와야 된다라는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일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PPI 발표, 미국 해군 2025 조선 계획 분석, 핵심주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입니다. 자, PPI가 이번에 먼저 발표가 됐죠. 원래 CPI가 먼저 발표가 되는데 순서상으로는 PPI가 맞겠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생산자가 소비자 가격에다 전가를 시키는 상황이니까요. 자, 지금 이 막대 그래프의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보면 하늘색이 아예 없어졌고요. 초록색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는데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가 완전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에너지가 급등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음식료랑 에너지 변동성이 심해서 이걸 빼고 핵심 PPI, CPI에서는 핵심 CPI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심한 음식료와 에너지의 특징을 여실히 나타내 준 겁니다. 근데 헤드라인 PPI, 헤드라인 CPI에서는 이게 다 들어가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결국은 음식료는 완전히 다시 다운이 돼 버렸고 에너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 서비스가 깎였죠. 뒤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플랫이 나왔는데 0.0이죠. 전달 대비로는 플랫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다시 물가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2020년도 이후에 코로나 위에 급등했다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가 잡혀서 바닥을 쳤는데 지금 다시 2%를 살짝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시 물가가 살아나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고정관념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부동산을 때려잡으니 부동산이 망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팩트는 어떤가요? 좌파 정권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우파 정권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거든요. 지금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2016년에 트럼프 1기 때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 7.7이었는데 바이든 때는 지금 무려 3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든 뭐든 다 합쳐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음식료, 에너지, 부동산 뭐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면 이제 핵심 코어 PPI, CPI가 나오겠지만 22.4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이 상태에서 물려받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선물까지 주고 떠났습니다. 자, 지금 저기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대한 러시아산 석유 제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왕창 쏟아부은 가운데 딱 나가서 지금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유가마저 초급등을 하는 지금 WTI 포함해서 3대 이 지금 석유가 전부 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 선물을 바이든 대통령이 조용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트럼프에게 넘겨줬다. 자신이 트럼프 1기보다 무려 3배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불씨까지 하나 더 던져주고 가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뜨겁다. 지금 트럼프 1기 2016년도 여기 NFIB 스몰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죠. 소기업의 기대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까만색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CEO의 자신감이죠. 트럼프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특히 뭐 예를 들어 상원, 하원, 뭐 주지사 싹 다 레드 웨이브일 때 아니면 싹 다 블루 웨이브일 때 차이가 많아요. 싹 다 블루 웨이브거나 아니면은 우파가 최소한 대통령을 잡았을 때 소기업의 기대지수랑 CEO의 기대지수는 같이 갑니다. 근데 바이든 정권, 블루 웨이브라던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갈리는데 특히 누가 갈리느냐? 소기업. 소기업은 굉장히 대기업보다 버틸 수 있는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여기서 대기업 CEO의 자신감은 그대로였습니다. 신뢰지수. 이 NFIB 지금 소기업 지수는 확 떨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빅 선물을 러시아산 석유 제재로 던져주고 원유 급등을 던져준 가운데서도 지금 소기업의 자신감, 대기업의 자신감은 저기서 보시다시피 바이든 정권이든 트럼프 정권이든 크게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큰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변동이 심하죠. 근데 여기서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PPI도 올라가고 CPI도 올라가고 지금 관세, 보편적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기업은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당근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감에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기업의 자신감. 그리고 이번엔 레드 웨이브입니다. 주지사 제외하고 싹 다 먹었습니다. 사법부까지 전부 우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기업의 자신감이 바짝 올라가서 CEO 신뢰 지수를 넘는 수준까지 가버렸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아름다운 이별 선물까지 받고 바이든 정권 때 무려 트럼프 1기 때보다 3배가량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어받는 이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소기업의 기대지수 자신감은 엄청나게 치솟는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혹은 레드웨이브를 지금 꾸린 이 상황에서 전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지원책이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해군을 재건한다. 자, 이거 지금 레이건 대통령의 표어를 정말 유사하게 사용했거든요.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지금 마가랑 거의 똑같죠? 이거 마가입니다. MAGA잖아요. 자,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이 구호, 트럼프가 바로 이 구호를 차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냥 대충 이거를 사용했을까요? 레이건 대통령 때 시대가 굉장히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시대의 그 반영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선주가 트럼프의 통화 한마디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 또 언질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배는 미국의 조선소를 가진 혹은 미국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휴이시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보수 우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6분짜리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가 급등했잖아요. 동맹국에 맡길 부분은 맡겨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최초의 휴이 사회자의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레이건 대통령을 포함하여 예전에 위대했던 대통령들은 모두 다 미국 해군을 재건을 했다. 대해군을 갖고 있었다. 근데 당신은 그럼 해군을 재건할 이 필요성을 느끼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비아냥만 들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항공모함이며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거 조립식처럼 부서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자, 해군에서 역전이 돼간다면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왜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 잠수함으로 핵 숨기면 못 찾아요. 그렇죠? 심해에다가 잠수함 박아놓고 핵을 숨겨놓으면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무슨 아무 방어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그 처음에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항공모함은 어마어마하죠. 이건 아예 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기가 몇 대가 뜰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트럼프가 계속 그 엄습을 하고 있다. 자, 로널드 레이건호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바로 그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이 항공모함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군의 2025년 조선 계획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군이 390척의 전투함정을 건조함에 따라서 총 조선 비용이 2054년까지 연평균 약 4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 MRO를 따낼 가능성 때문에 유지보수. 그래서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그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함대 크기는 295척에서 390척으로 거의 100척을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휴인 라디오에 그 인터뷰 내용에 쭉 보면은 그 얘기도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미국이 한 달에 한 척을 만들었을 때가 있었다. 그렇게 해군이 부응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자, 증가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작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퇴역 노선이 있으니까요. 배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고철 덩어리를 버릴 것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잠깐 줄어들지만 결국 2054년에는 400척 가까이
갖게 될 것이다. 구매 계획이 해군은 364척의 새로운 전투함, 전투 병참 및 지원함을 구매할 것이다. 그래서 2024년 계획의 3가지 대안 중 하나에서 구매한 것보다 현재 세대의 함정과 소형 함정을 많이 구매하게 될 것이고요. 함대 능력, 함대의 화력이 향후 10년 동안 감소할 것이지만 그 뒤에 함대가 성장함에 따라서 화력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은 그 퇴역 노선과 만드는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화력도 함대 크기도 줄어들 거지만 10년 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하여 2054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산업기지는 30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지난 10년 동안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해군 톤수를 생산해야 될 것이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의 생산 속도는 크게 증가해야 된다. 바로 이거죠, 지금. 잠수함에다 핵을 숨기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잠수함을 지금 굉장히 방점을 두었죠. 자, 그래서 이게 국방부가 향후 30년 동안 해군의 미래 함대 계획을 설명하는 대통령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 보고서에서 의회 예산국이 이 2025년 계획을 분석해서 비용을 추정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나왔고요. 지금 지난 5년 동안 할당된 평균 금액보다 무려 연간 46% 비싼 이 가격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해군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겠다는 얘기죠,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낙수 효과로 콩고물을 얻어먹는 그 부분 때문에 조선주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도표로 나온 것입니다. 2016년, 2023년 그리고 앞으로의 이 부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진화적인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2023년 6월 20일 날 이 전투력 함정평가 및 요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아까 이것을 분석한 그 비용이 나온 것입니다. 2025년 계획이 해군이 381척의 유인 전투함, 133척의 무인 수상 및 해저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주. 우리나라 조선주도 무슨 좋겠죠. 근데 군함 건조는 당연히 미국 회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회사 중에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라는 군함 제조 최대 회사, 이 회사가 핵심주예요. 자, 미국에서 군함을 설계, 건조, 정비, 수리하는 업체고 눈송이 분석으로 보면은 밸류가 굉장히 뛰어나고 배당금 쪽, 그다음에 과거 실적이 좀 뛰어나죠. 재무가 좀 약하고 미래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미래 기대 실적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밸류가 뛰어나다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미국의 군함을 설계, 건조, 정비, 수리하는 업체고 3가지 세그멘트가 있는데 잉걸스, 뉴포트 뉴스, 그리고 미션 테크놀로지스 이렇게 3가지 세그먼트가 있고요. 수륙 양용 강습 상륙함, 원정 전함, 지상 전투원, 미국 국가안보 절단기로 구성된 비핵 선박의 설계 및 건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노스록 그루만 같은 공군은 많이 알고 있죠. 막 죽음의 백조니, F-35니, 그쵸? 해군을 꽉 잡고 있는 건 바로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입니다. 해군 및 미국 해안경비대 또한 항공모함 및 잠수함과 같은 핵추진 선박뿐만 아니라 아까 그 보고서 분석한 결과에 나왔죠. 방점이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많이 건조하겠다 나왔죠. 결국 이 업체가 핵심입니다. 급유 및 정비 핵추진 항공모함의 비활성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좀 더 있어요. 해군 핵함정. 그쵸? 계속 나오죠? 해군과 핵. 지금 땅에 숨기는 것보다 바다 심해에 숨기면은 아예 탐지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차피 미국도 그렇고 다 핵을 만약에 잠수함으로 다 숨겨놓는다. 그럼 서로 못 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서로 못 쏴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 나라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원자로 프로포타입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회사는 C5를 제공하고요. ISR 시스템 및 작전 전장 결정에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적용을 하여 자, 인공지능 업체죠, 이 업체. 자, 방어 및 공격 사이버 공간 전략 및 전자전, 실시간 가상 및 건설적 솔루션, 무인 자유 시스템, 함대 유지 및 중요한 핵 작전, 핵 굉장히 많아요. 헌팅턴 잉걸스트리는 1886년. 진짜 역사가 어마어마 1900년도 전에 나온 회사입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해군, 핵추진 가장 많이 나오죠. 아까 말한 대로 밸류의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공정가치 이하, 뭐 주가 수익 비율 대 산업 대비해서 수익 비율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해요. 지금 PER 기준으로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지금 202.88이 평균 컨센서스인데 거의 도달된 상태입니다. 3.97만 오르면 이 목표 컨센서스에 도달이 돼요. 제일 높은 목표 주가는 220달러, 밑에는 180달러까지 있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의견은 홀드 의견이고 6홀드에 2셀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바이는 없네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밑으로 지금 10월 달 정도에 꺾여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자,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저렇게 내려와 있는데 주봉, 월봉이 저렇게 망가져 있을까? 자, 일단 주봉에서 지금 2023년도 초반 가격이 지금 박스권 하단부 두들기고 있죠. 그 더 전으로 가면 2020년 초도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계속 요 부근이네요. 190달러 부근. 거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여기가 계속해서 세 번째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중요한 부분을 두들기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가 돼야지 위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겠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에서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올라오다가 긴 시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저기 2013년 무려 10년 전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10년 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올랐거든요. 거의 저 상태에서 40달러였죠. 40달러에서 300달러, 거의 10배가량이 오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넘나들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 50개월 선이죠. 가장 중요한 50개월 선으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50개월 선 밑에 가면 저항이고 위로 가면 지지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50개월 선 깼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2022년, 2023년, 2024년 190달러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위에 50개월 선 이게 깔려 있어요. 이 220달러 부근에 있는 50개월 선 돌파가 관건이겠죠. 요거를 길게 좀 보자면 호흡을, 그렇죠? 2018년도부터는 이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이 형성됐잖아요. 밑단은 190달러, 윗단은 300달러예요. 그렇게 박스권으로 본다면 박스권 하단부인 190달러에서 300달러,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지금 열려있다고 보여지겠죠. 만약에 지금 한 6, 7년짜리 박스권 돌파돼서 300달러 이상으로 간다. 그거는 정말 미국 해군의 이 트럼프가 바라는 예전 레이건 때의 그런 융성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의 낙수 효과도 노려야겠지만 역시 본토의 주가가 중요하겠죠. 본토의 주식. 그러니까 지금 뭐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로쿠르만이나 이런 건 대표적인 방산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우리가 보통 육해공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딱 고정관념에 당연히 박혀 있어요. 육해공. 그러니까 보통 육군의 전차나 장갑차 무슨 자주포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해군 공군은 나중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육해공이라고 하지만 해군이 또 가장 나중이에요. 왜냐하면 육군, 공군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군, 공군, 그다음에 가장 부대 수가 적고 인원수가 적은 게 해군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도 사실 순서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이 가장 움직이지 않았으나 해군에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낙수 효과뿐만 아니라 이 본토에 있는 이 핵심주 공략을 꼭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자,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만 영원히 지금 계속해서 그 매력적으로 느낄 때가 아니라 다른 매력을 찾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위대한 미국 해군 대국 재건 스타트. 미국에서 경제 상황의 불안감이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줄다리기 끝에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죠. 코스피 0.3% 상승한 2,497선까지 코스닥도 1.4%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이달 장에서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흐름을 이어갔던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에
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을 놓고 봤을 때도 점진적인 관세 인상 가능성에 일단 어제장에서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 코스피의 1월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만약 1월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된다면 한 해 동안의 수익률도 플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80%나 된다라고 하니까 이번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 또 엔터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는데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 안에도 하이브나 JYP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던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52주 신고가 종목들 조선 관련주에서 다시 한번 나왔고요. 몇 주 연속으로 계속된 연속적인 시세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을 한판으로 또 테마와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소화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2차 전지는 테슬라 덕분에 그리고 조선은 트럼프 덕분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종목들보다도 가장 큰 시세를 보였던 것은 바로 광고 쪽이 되겠죠. 모비데이즈가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와이즈버드도 갔다가 좀 풀린 채 21%대 상승을 보였는데 중국 당국이 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에게 틱톡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검토 방안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그대로 이날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19일부터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틱톡 금지법의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전에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가 굉장히 관련주들에게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이 시간의 이슈로 점검을 해봤던 부분이죠. 미국 정부에서 중국을 향한 조선과 해운 쪽에 이 불공정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먼저 짚어본 바 있었는데 이날장에서 하나그룹주들뿐만 아니라 현대힘스도 9%대 상승을 보이면서 조선 관련주들은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거 속출이 됐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호평을 내놓았던 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풀이가 됐었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테슬라의 판매량이 그 직전 연도 대비해서는 전환되긴 했지만 더 소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오히려 대표적인 자동차 중 하나인 아우디의 판매량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이날장에서는 또 강하게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Y 주니퍼가 중국에서 사전 예약이 굉장히 강하게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날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 외 이슈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슈에 좀 추가적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슈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독감이나 여러 가지 감염병들, 전염병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이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보도들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날장에서 오상헬스케어가 2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로봇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현대건설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상용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줬고 또 중국 업체이긴 합니다만 유비텍이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중국 증시 안에서도 최근에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큐렉소가 20%, KH바텍이 15%대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체포영장 2차가 진행된다. 오늘 새벽, 15일 새벽이 유력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날장에서 해당 내용들을 보도하는 방송국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새벽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치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시간의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HLB 그룹주들이 이날장에서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간암 신약과 관련해서 드디어 실사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CMC 실사라는 것은 생산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시설과 공정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5월에 FDA 신약 승인 과정에서 보안 요구 서한이 필요하다라는 조치가 나오면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9월 돼서는 재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으로 또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뒤로 강한 이 시세가 지속되진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해당 소식으로 간밤에 다시 한번 상한가 안착했다라는 부분이 이 아래 나와 있는 HLB 그룹주들에게는 어떠한 힘이 되어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사 이후에도 여전히 세 가지 사항의 개선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방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신약 허가는 3월 20일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2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긴 한데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슈이니만큼 최종적으로 해당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지 혹은 세론으로 작용될지는 일단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죠. 이외 이슈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강했던 또 다른 테마는 엔터주도 사실 있습니다. 최근 엔터주의 강세 요인 크게는 3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대형사들이 초대형 신인을 데뷔한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와 함께 월드 투어 또한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건 바로 우리나라 엔터주들은 트럼프 프리존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니만큼 엔터주 안에서의 실적과 기대감만 살아있다면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긍정 섹터로 불리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털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엔터주들이 개선 시작점에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상승의 여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엔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오를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4대 기획사의 최근 흐름들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신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SM은 2월 24일에 걸그룹 하츠2하츠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JYP 쪽에서는 보이그룹 데뷔가 있습니다. 바로 20일에 예정이 돼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으로 작용이 됐었고 그 외에는 이제 YG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월드 투어에 대한 그리고 이 기존 주요 아티스트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래셋증권에서도 BTS나 블랙핑크가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과거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엔터주들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돼 왔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YG와 하이브 안에서 BTS와 블랙핑크가 각각 이 월드 투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엔터주들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살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같이 고민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 글로벌 일정들까지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PPI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어떤 완화의 시그널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뉴욕 증시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요. 해당 부분을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영할지 같이 지켜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CPI 그리고 한국에서는 금통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1월장을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 금통위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안정성이 찾아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의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수요일장 개장에 앞서서 뉴욕 증시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3대 주요 지수 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빅테크 중심으로 기술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빅테크 M7 종목들 일제히 다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0.48% 내렸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1%
20% 이상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오늘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이슈들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밤사이에 나왔던 경제 지표는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됐는데요. 헤드라인 수치, 근원 수치, 전달 대비로나 전년 동기 대비로나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에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시장에 형성되는 분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응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CPI로 이제 시선이 쏠려가고 있는데요.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어도 일부 세부 항목들을 보면 가격이 오른 종목들이 있고 이 항목들이 PCE,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CPI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주식시장에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하회한 PPI 덕에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일단 2년물은 전일 대비로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4.373%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10년물 보시면 소폭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장중 고점 대비 내려오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살펴봐야겠죠. 달러 인덱스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110선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관세 부과를 하게 될 텐데 그 부과가 급격한 부과가 아니라 점진적인 관세 부과일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 좀 차분해지는 모습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화요일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체로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요. 빅테크 중심으로는 하방 압력을 갖는 모습들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는 유틸리티 섹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 등 원자력 관련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유틸리티가 상승폭이 컸고요. 가장 하방 압력이 컸던 섹터는 헬스케어 섹터가 되겠는데요. 대형주인 일라이릴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섹터 전반의 그런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내린 빅테크 그러면 이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애플부터 보시죠. 엔비디아부터 보시죠. 밤사이에 1.1%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AI 칩 수출 규제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HSBC는 목표가를 $200에서 $18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면서 엔비디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알파벳도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 영국에서 구글의 검색과 광고 시장 장악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빅테크를 향한 칼날이 계속해서 지금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가 유독 큰 하락률 2.31%를 기록했는데 저커버그 CEO가 힘든 2025년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인력 5%를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테슬라 사실 장중에는 오름세였는데 하락 반전하면서 1.72% 내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대 $800 전망의 훈풍 이어가다가 고꾸라진 것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침체돼 있다 보니까 함께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일단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 앞서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일라이릴리가 6.6%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CEO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수요가 우리가 많이 높게 기대했던 것보다 약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이와 함께 지난해의 매출 전망치를 $450억 하향 조정한 바 있죠. 이러한 경고등이 켜졌다
같다라는 소식에 크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비만 치료제 대표 주자가 하락하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나 바이킹 테라퓨틱스 다른 비만 치료제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5일부터 지금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대형 금융주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알리게 되죠.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도 그런데 주가 일제히 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크게 긴장하지 않는 모습들, 호실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골드만삭스의 상승률 1.52%로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던 3대 주요 지수 뉴욕 증시였죠. 그렇다 보니 투자 관련 수익 부문이 크게 늘었을 것 같다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실까요? 다음 특징주는 호실적에다가 LA 산불로 인한 재건 수요까지 겹치면서 상승세를 탄 주택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주택 관련주를 모아놓은 ETF, ITB인데요. 밤사이에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KB홈은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4.82% 크게 올랐고요. 다른 주택 관련주도 일제히 다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대기하는 모드, 오늘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110선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조금은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될지 이 부분 지켜보면서 외국인 수급까지도 연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의 회복 시그널 아직 미국 증시에서 나오지 않았죠. 국내 반도체 어제 밤사이 엔비디아가 크게 내렸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같이 내리진 않을까 우려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내리거나 오르거나 큰 등락률의 움직임 없이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도 눈치 볼지 이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 나타날지 주목해 보시죠. 그리고 LA 산불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서도 강세입니다. 전력 관련주 그리고 기타 많은 공기청정기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가 올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LA 산불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그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나타날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히트맵에서 살펴봤듯이 원자력 관련주가 유독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국내로도 이런 훈풍들이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특별한 호재성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강했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그러한 훈풍을 이어받을지 과연 반등이 나올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수요일장 준비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벌써 새해도 이제 딱 절반이 지나가네요. 네,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증권면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증권면 톱 기사입니다. 수급 맞아 들어간다 기지개 켜는 석화주, 석유 화학주를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서 내내 안 좋았던 업종을 손에 꼽아보자면 하나가 오늘 기사의 이제 주인공인 석유화학주, 또 하나가 철강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었던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물꾸물 좀 뭐 계속 주가가 오르내리긴 했어도 꾸물꾸물 반등할 때가 있었는데 석유화학주라든가 철강주들은 연중 내내 참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죠.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중국 영향이 좀 컸습니다.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 일단은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워낙에 뭐 싸게 이 석유업 관련 예를 들어서 뭐 에틸렌이라든가 나프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냥 민원외 수출이라고 하죠. 이렇게 쏟아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품질이 조금 좋아도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범용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품질 차이 아주 뭐 대단히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받아들이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뭐 더 줘가면서 30~40%씩 더 줘가면서 한국산 제품을 사기가 좀 그랬을 겁니다. 특히 석유화학 쪽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좀 카타르라든가 사우디가 좀 이 석유화학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 공장들이 대부분 작년에 지어지고 하면서 생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 중동까지 엎친 데 덮친 게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 석유화학주들이 연간 내내 부진했었던 2022년에 꼭지 찍고 3년 내내 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진의 이유들의 뭔가 변화가 있느냐, 이제 이게 이 석유화학주들이 정말 기지개를 켜느냐 이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석유화학 업종 지수가 전날 대비 2%나 올랐습니다. 업종이 2% 오르기는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황이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대한유화, LG화학 같은 회사들 2에서 1% 이상 이렇게 올랐고요. 이 CS 2025에서 유리기판 대장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SKC도 석유화학주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실은 조금 별개로 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한 40~50% 올랐죠. 이거를 빼더라도 대부분의 이 범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이 주가가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표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좀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 이 석유화학주들이 기지개를 켜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PBR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SKC 말고는요. 다 1도 안 됩니다. 0.5 뭐 전후죠. DL, 이 대림 유화 옛날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BR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워낙에 좀 가격이 좀 이 가치가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앞서 중국하고 제가 중동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이제 워낙 여기도 업황이 안 좋으니까 미래의 수출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좀 둔화시키고 증설 규모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오는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트럼프 2기 취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조금씩 내려갈까 최근에 좀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좀 당선인이 내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미국의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유가를 대폭적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미국의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뭐 대대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석유화학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일단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사업 다각화 움직임이 굉장히 작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정부가 내놓았던 석유화학 업계 재편 방안은 사실은 뭐 딱히 별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들을 합쳐야 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빅딜이 필요한데 그 얘기는 없거든요. 결국은 기업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소재 같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석유화학 업계에 좀 전체적으로 좀 이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무겁죠. 무겁긴 한데 일단 이게 또 한번 바뀌면요. 뭐 1년에 영업이익을 뭐 몇 조씩 내는 업종이 또 석유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제 거쳐왔으니 이제 좀 반등할 타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함께 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초기에 석유화학주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둔화에 더해서 트럼프 이제 2기 정부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죠.
소위 말하는 백신 음모론자의 뭐 대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보건부 장관에 이제 지명이 되면서 이제 아주 양타를 맞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 들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의료종밀 기기 지수가 무려 새해 들어서 13% 표에서도 보시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의료종밀 지수도 6% 넘게 올랐고요. 오른쪽에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인 코스피가 4% 오르고 코스닥이 6% 가까이 오른 거에 비하면 이 의료정밀 기기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역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영향이 좀 하나 있겠고요. 또 이제 작년에 한참 좋았다가 하반기에 좋았다가 또 말에 좀 안 좋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주가가 올랐던 것이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저가 매수할 타임이 됐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를 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거 올려놓고 있는데요. 유한영행은 2천억 넘게 개인들이 좀 순매수를 해서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000억 넘게 샀고 한미약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시즌 페트론 등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런 바이오주들을 개인들이 좀 대거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원화가 아무래도 지금 약세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고환율 수혜주로 의료 정밀기기 쪽도 기대감을 좀 낳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이 생물보안법 이슈는 이제는 뭐 그냥 묻힌 것 같습니다. 뭐 통과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역시 온라인 기사인데요. 이제 박스권이죠. 이제 봐야죠.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주 들어서 좀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상황 놓고 보면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대는데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 좀 변동이 좀 있긴 한데 결국 끝날 때 좀씩 낙폭을 줄이거나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되는 거 보면 우리 시장은 확실히 최근에 미국 시장보다는 좀 견조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엊그제 8,700억, 어제 3,000억, 합치면 1조 2천억 가까이 팔았는데도 우리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 역시 이제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이 개인들의 이 순매수의 힘, 저가 매수의 힘이 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데일리가요, 증권사들 3곳 이상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던 업종들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이 업종들의 그 표를 만들어 봤는데 좀 표에 나옵니다만 좀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죠.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 노란색 이렇게 칸이 쳐져 있는데 밑에 중간에 보시면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해상운수 쪽이 7%, 소비자금융이 3%, 그다음에 게임 소프트웨어가 2.8%, 그다음에 이제 무선통신도 1%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게 한 달 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건데. 해상운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조선업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 예상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종목 장세,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게 될 경우 보통 종목 장세가 나타난다는 걸 봤을 때 그럼 이 종목 장세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수치로 증명이 되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올해 코스피 업종 가운데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종들 이렇게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역시 여전히 강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게임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최근에 게임주들 좀 꿈틀꿈틀거린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 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사입니다. 저거버까지 찬물. 이게 사실은 어제까지는 그랬죠. 어제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뭐 국내 대장주, 이 테마의 대장주긴 한데 대장주가 한국첨단소재 어제 하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아윈 플러스, ICTK 이런 회사들 다 5에서 6% 이상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 표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주인 아이온큐, 리게이트 컴퓨팅, 퀀텀 컴퓨팅 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요,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좀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아이온큐 오늘 6% 가까이 올랐고요, 리게이트는 무려 47%나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퀀텀 컴퓨팅도 13.9%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양자 컴퓨팅주들이 다시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일단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 주식도 그렇고 재무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볼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제 막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무 뭐 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럴수록 이게 워낙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그 전날 30% 넘게 떨어졌다가 또 오늘은 또 이렇게 30% 넘게 또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참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투자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투자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오늘 뭐 양자 컴퓨팅 또 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잘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최근에 미국의 어떤 인플레 관련된 이런 흐름들 좀 살펴보고요. 우리도 마침 이제 내일 금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또 그 결론에 또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될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시장 보면은 뭐 혼조세인데 나스닥은 확실히 좀 5일째 오늘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나스닥은 확실히 조금 부진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빅테크 중심의 M7 중심의 빅테크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금리가 상승하는 최근에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로도가 많이 쌓이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네. 다우존스는 뭐 상대적으로 예. 가치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조금 안정된 모습, 꾸준히 오르고 있는 오히려 그런 요즘 확실히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수는 오히려 이제 다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어쨌든 기술주들은 지금 사실은 뭐 작년에 사실은 뭐 그런 말씀 한번 하셨습니다만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하다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시장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이제 사실은 뉴욕 시장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제 재료들이 요즘에는 이 지표들이죠. 아무래도 이 거시 지표들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 문제인데요. PPI가 오늘 나온 거로는 전월비 0.2% 올라서 예상치가 0.4%였으니까 예상치보다 많이 덜 나와서 이렇게 되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야. 어제 기대 인플레 3% 나오면서 또 한번 확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었는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좀 더는 거라고 봐도 될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폭등시켰던 촉매가 12월 고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만 네. 6천 명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인플레이션의 잔불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네. 받아들였는데 네. 어제는 이제 12월 생산자 물가가 이제 안정되게 나왔습니다. 특히 근원 물가가 전월비 보합. 예, 제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전년동월비로는 이제 3.5%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월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PPI가 나오면서 미국제 10년물도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끝났고요.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자 물가가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밤에 CPI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생산자 물가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결국 이달 말에 근원 소비자 물가 그리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CE 물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PCE 물가가 안정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 어제 P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생산자 물가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게 나왔는데 항공료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항공료가 조금 PCE 물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단 PCE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도 뭐 조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은 그 비중이 좀 큰가 보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주거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이기 때문에 생활에 밀접한 물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구성체에. 그래서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총평을 한다면 물가는 잡히고 있다. 그리고 고용은 생각보다는 더디게 잡히고 있다. 더디게 균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 결코 나쁜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CPI도 지금 예상치가 CPI도 지금 11월에 2.7% 올라갔는데 이게 12월에는 조금 줄어들 거다, 좀 내려갈 거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은 그럼 전체적으로 좀 물가는 조금씩 더디지만 내려가고 있다. 네, 오늘 밤에 CPI가 만약에 전월비 0.4% 전월비로요? 네, 전월비 0.4% 이상만 안 나오면 시장은 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고요. 0.3% 이하로 나오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플러스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이 CPI, PPI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고용에서 왔던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럼 고용과 이 물가와의 이 괴리가, 그러니까 물가는 좀 더 가파르게, 예를 들어서 좀 더 빨리 내려가는데 고용은 더디게 내려간다. 이 사이에서는 괴리가 인플레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용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고용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내수 소비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거고, 뭐 이거는 뭐 PMI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죠.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고용이 더디게 하락하는데 사실은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이 더디게 하락하는데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올라간다면 시장은 뭐 오히려 그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의 상승을 그런 악재를 막지 못하고 아마 하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12월 고용에서도 확인했듯이 임금 상승률은 굉장히 낮다라기보다는 우려한 것처럼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고용이 다시 재고용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그 이직률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금 상승률의 주범은 자발적 이직률이거든요. 그럼요. 자발적 이직률이 지난번에도 1.9%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고용은 천천히 떨어지고 임금 상승률은 고용 상황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고.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잔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공료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기보다는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추세, 플랫한 추세. 이게 정말 컥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답답하게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나쁜 환경은 아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 걸음 떨어져고 보면은 그렇게 미국 펀더멘털이 나쁘지를 않다. 오히려 시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시장이 좀 펀더멘털이 좀 안 좋아지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조정이 한번 세게 와서 좀 싸게 좀 미국 주식 사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정은 오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 올 만한 그런 식의 어떤 미국 경제 지표의 둔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 국채 금리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조금 오르긴 했던데 어쨌든 지금 국채 금리가 4.8% 전후까지 좀 올라가고 그제인가는 4.9% 근처까지 육박을 네.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유가 그러면 지금 이를테면은 물가도 CPI도 PPI도 조금씩 꾸준히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결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해서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게 트럼프 정책의 탓은 아닌 거죠.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뭐 2.7%로 지금 추정되고 2.7%요? 네, 거의 3%에 육박하는 성장률인데 엄청납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추세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2% 중후반대의 성장률, 그것도 2023년에 이어서 2년간, 그렇죠. 2023년도 2.5% 성장했습니다. 이런 높은 성장률을 뭐 나홀로 미국이 줬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연준이 12월 FOMC에서도 밝혔듯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위축되지 않는 적립금리 수준을 3.0%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3.0%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 발행 증가로 대표되는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 이것들을 더하면 사실은 트럼프 정책이 없어도 5%가 기본값이죠.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5%까지 가도 예. 미국의 현재 펀더멘털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는 국채 금리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5% 안 가는 게 이상한 것이죠. 5%를 안 간다는 얘기는 향후 미국 경기가 아주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 주셨던 트럼프 정책이 1월 20일 이후에 어쨌거나 뭐 천천히 관세를 올리거나 급하게 올리거나 그리고 이민자를 불법 이민자를 천천히 쫓아내거나 뭐 한 번에 쫓아내거나 아무튼 다 인플레이션 촉발 정책이고요. 법인세 인하도 뭐 사실 1기 때보다는 그 폭이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수요 촉진 정책으로 그렇죠.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3종 세트가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천천히 살려고 하는 거죠. 굳이 뭐 금리 올라갈 게 뻔한데 내가 빨리 사야 될 이유가 거기다가 없는 뭐 해외 수요자, 미국 입장에서 해외 수요자인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미국 국채를 되도록 안 사고 있는 거죠. 분위기고 금을 사고 있죠. 그리고 유로존이 작년에는 많이 샀는데 미국 국채를 유로존도 지금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요도 그렇게 지금 미국 국채를 사는데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국채는 전방위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5%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요. 네, 그런데 사실 5%라는 선은 뭐 지금 미국 경제 올해 펀더멘탈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뭐 미국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 정도 되면 미국 국채를 사야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대기 수요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 얘기는 채권으로 머니 무브가 주식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5%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미국 경제 올해 성장률이 뭐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작년에 2.7%보다는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미국이 올해도 2.7%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국채 금리는 6% 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 2%대 초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 국채 금리에서는 미국 채권을 사야지라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번에 5%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5%에 한 번 걸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4.9%, 4.8%에서 예, 그렇더라고요.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한 번에 올라갔다기보다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조금 경기가 약한 분기에 내려갔다가 다시 연말에 올라가면서 저는 5.5% 정도로 연말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5%까지. 네, 연말 정도에는 5.5% 정도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요즘에 우리 환율이 1,400원 넘은 거를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5%, 5자가 앞에 찍히는 게 일테면 이제 올해는 종종 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5%대 금리를 익숙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 같아도 그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높아지. 그러면은 주식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요즘에 기술주들은 어쨌든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게 빠지려면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불안한 기술주라든가 이런 일반 주식에 투자하느니 국채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자산관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옛날하고는 다른 거죠. 예. 왜냐하면 포트폴리오에서 상당 부분을 안전자산을 조금 깔고 가면 전체적인 운영이 좀 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담 때문에 지금 채권 투자를 조금 머뭇거리는 그리고 이제 장기채보다는 이제 단기채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5% 이상에서는 뭐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계속 뭐 아까 뭐 5.5% 연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5% 위에서 사면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혹시 뉴욕 시장의 뉴욕 증시의 조정의 빌미가 될까요? 네, 저는 올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조금 플레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매달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뭐 매주 나오는 뭐 실업수당 청구건수나 이런 것들을 다 팔로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가장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또 그 집단지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국채금리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22배 이상의 S&P 500 PER에서 5% 이상을 가면 시장은 무너진다. 지금 시장은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또 국채금리가 내려오면 시장이 좀 편안해지니까 다시 또 주식 비중을 높이고 국채금리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올해는 투자 전략이 작년과는 좀 다를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는 국채 금리가 5% 정도에서 이제 5%대를 찍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고 지금 S&P 500이 22배 정도 좀 역대 그런 고평가 상황 이런 걸 감안하면 올해 굳이 주식에 이렇게 고평가된 주식에 투자해서 무리를 둘 필요는 없다. 그러면 지금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양자 컴퓨팅 투자했다가 이제 손실이 크게 났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사실 대부분 뭐 레버리지 또 종목들의 투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이면 올해는 되게 좀 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사실 뭐 월가에서도 지금 미국 증시의 고평가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조금 좀 심하죠. 예. 그도 그럴 것이 뭐 단순 PR이나 뭐 소위 버핏 지수, 버핏 인디케이터, GDP 대비 시가총액이나 지금 2.2배를 넘었거든요. 예, 206% 정도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빅테크 중심의 성장주 PER은 거의 뭐 30배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전통 주식, 시클리칼 은행주라든지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 역사적 평균은 한 12배였는데 지금은 한 17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스타일의 주식이 다 높아져 있습니다. 전체 지수 PER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특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촉진 정책들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한 번 더 튀면서 그게 트리거가 돼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지금 우려감이 큰데요. 반대 이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PR이 높은 것은
과거처럼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 철강 뭐 이런 중심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첨단 기술주, 네, 네.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그러한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런 기업들의 PER은 조금 높게 인정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기술주 PER이 30배인 게 그렇게 뭐 대수냐? 한 40배 정도 돼도 그거는 괜찮다. 네. 과거에 뭐 항공주라든지 뭐 에너지주라든지 이러한 뭐 무슨 소비재 이런 쪽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항상 주가가 높을 때는 궤변이 좀 나오거든요. 네, 이번만은 다르다. 그 얘기는 많이 듣죠. 네, 이번만은 다르다. 이번은 이런 측면에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저는 조금 그런 쪽이 아닌가라고 이제 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연령 비연령이라 그러죠. 이제 귀에다 붙이면 귀고 뭐 이제 코에다 붙이면 코라는 건데 참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상황 판단이 참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사님 같은 분들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좀 듣는 건데요. 일단 오늘 박사님의 말씀은 이 5%라는 건 분명히 시장에 큰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5%대를 찍는다 이렇게 생기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에 과연 이게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냐. 지금 지난번에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게 올해 한 번, 잘해야 2번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셨었거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네. 사실은 뭐 연준이 지난번에 작년 말에 얘기할 때는 이제 올해 4번 했던 걸 2번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은 그거보다 더 좀 보수적으로 한 번 아니면 2번, 한 번 정도가 나는 더 이제 적절할 거다 본다 말씀을 하셨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미국 국채금리가 5%를 넘어가면 연준이 금리 내리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도 이제 지난 12월 금리 인하가 마지막 금리 인하였을 것 같다라고 그 이제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지금 연준 위원들 중에 조금 매파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1월에 이제 뭐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연속적인 금리 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 다음 3월달에 인하할 수 있느냐? 3월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막 이렇게 발표되는 그럴 쏟아지는 때죠. 네. 때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5월로 넘어가는데 5월달 FOMC에서는 사실 1분기 GDP가 결국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측면인데요. 1분기 고용 시장이 식을 수 있느냐. 네. 이런 지금 추세라면은 1분기 고용 시장도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 12월에 지난 4분기 연장선상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뭐 어영부영 올해 금리 인하는 상반기에 물 건너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상반기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텐데 결국 하반기에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금리 상승발 주가 조정 네. 거기에 따른 경기 조정 뭐 짧은 경기 조정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조정이 와서 주가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네, 주가가 거꾸로 안 좋아서. 주가가 해서 이제 소비도 안 좋고 네. 또 401K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미국의 연금 소득자들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소비가 좀 둔화되고 뭐 심각한 둔화라기보다는 한 분기 정도 굉장히 출렁거리는 이제 그런 뭐 출렁임이죠. 그런 경기 둔화가 나타난 다음에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금리를 한번 하반기에 인하하는 그것도 만약에 상반기에 주가 조정이 안 일어나고 S&P 500이 한 7,000 가까이 간다 이러면 뭐 거의 이제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내린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좋고 사실은 그런 주식시장이 거죠. 좋기 네. 때문에 안 내리는 네, 거고 맞습니다. 연준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미국에 좀 한정된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또 뉴노멀이 되지 않겠냐. 보통은 금리를 내리는 것도 경기가 나빠서 내리는 건데 이거는 금리를 막 혹시라도 내린다면 주가가 그러니까 증시가 조정을 받아서 내린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참 쉽게 와닿지 않는 참 낯선 어떤 접근식이긴 합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까요?
좀 뭐 트럼프의 정책이 좀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월별로 따박따박 올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예. 조금 그런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올린다면 올해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에는 부작용이 내년도 인플레이션을 이제 자극하는 좀 예. 시차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불법 이민자도 많이 쫓아내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물가도 올라가고 올라가겠죠.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도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제 연말이나 내년으로 이제 금리 인상론이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는 조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미셸 보먼 이사 좀 전에 말씀하셨다면 그 양반 얘기도 뭐 금리를 좀 막 지금 올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겨서 이거 진짜 올해 이러다 금리 올라가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 말씀 들은 대로 봐서는 올해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한 거니까 올해 또 그것도 첫 해고 네. 올해 금리 인상이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과 역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자 이렇게 좀 보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연준의 행보가 올해 전체 시장을 쥐흔드는 이런 상황은 올해는 좀 덜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금통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셔서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어서요. 금통위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좀 팽팽하네요. 예, 저도 네, 그냥 뭐 당연히 내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3회 연속 인하라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2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1월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 시장에 좀 부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예. 뭐 한은도 그 트럼프 정책의 관세 인상 정책에 따라서 조금 뭐 인하를 그 환율 절하를 원달러 절하를 용인하겠지만 용인할 때 용인하더라도 천천히 원달러가 네. 올라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1월 달은 환율 부담 때문에 일단 좀 건너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환율보다 지금 사실 1,460원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1,490원 뭐 이렇게 갈 때는 정말 1,500원 넘어가겠구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현재 환율 상황은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좀 가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긴 해서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또 내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 요거까지 좀 오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또 지금 현재 한남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 집행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이게 뭐 결론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또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막히다 1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